네, 안녕하세요. 유이쌤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분류와 특성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물질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과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그 물질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순물질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순물질은 이제 한 가지 물질인 건데 이 한 가지 물질 중에서도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애가 있고 여러 원소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만든 경우도 있어요. 되세요? 자, 첫 번째,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금, 구리 이런 애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은 뭐냐면 금속이에요. 금속들은 금속 원자들, 동일한 원자들이 쫙쫙쫙쫙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금 원자가 연속적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산소, 수소 이런 애들은 분자 있죠? 분자라고 해서 H2 우리가 이제 또 배웠을 텐데 분자식,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분자를 이루고요. O2, 그러니까 산소 원자는 조금 더 크겠죠? 산소 원자는 이렇게 또 두 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거든요. 어쨌든 얘도 어때요?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금, 구리, 금속들은 연속적으로 막 배열이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도 이 탄소라는 원소가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애들 조금 어려운 말로 홑 한 가지, 홑 원소 물질이라고 불러요. 홑 원소 물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원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류가 두 가지 넘어야 돼요. 무조건 두 가지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자, 물은 너무 귀여워. 미키마우스처럼 생겼어요. 산소 원자에 이렇게 귀가, 수소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이 녀석. 수소와 산소라는 두 가지의 원소가 모여서 물이라는 한 가지 물질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나트륨과 염소 얘 이온들이 나중에 이제 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막 연속 배열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 두 가지죠. 여기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원소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가지 물질인 순물질 중에서도 원소 종류 딱 하나로 되어 있는 홑 원소 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만든 화합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혼합물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라고 했는데요. 혼합물을 또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 불균일하게 막 뭉쳐 있느냐. 그래서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는 것은 이제 균일 혼합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르지 않게 막 뭉태기로 막 뭉쳐 있어요.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순물질, 혼합물로 나눴고 그 안에서도 호전소 물질,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나눌 건데 이 예시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호전소 물질하고 화합물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느끼시는데 이 혼합물들은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균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해도 어디서 취해도 그 안에 비율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랑 네모랑 섞여 있다면 동그라미랑 네모랑 정말 균일하게 이렇게 예쁘게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취하고 여기서 요만큼 취해도 동그리 하나, 네모 하나 들어온다는 거야. 여기서 취해도 동그리 하나, 네모 하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여기는 막 동그라미가 막 모여있고 여기는 네모가 모여있고 여기는 막 세모가 이런 식으로 막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취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관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애들이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만히 놔뒀을 때 뭔가 가라앉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불균일 혼합물로 보셔야 돼요. 흙탕물, 그 다음에 여러분 우유도 진짜 오래 두잖아? 뭐 가라앉는다. 우유, 암석, 돌덩이들 보시면 어디는 막 까만색이고 어디는 또 밝은색이고 다르잖아요. 과일 주스도 어때요? 조금 있으면 과육 같은 게 가라앉죠. 자, 이런 애들 다 불균일 혼합물이고 여러분들 우유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런데 균일 혼합물 어때요?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 이런 애들은 용해시켜서 만든 용액이거든요. 용액들은 또 균일 혼합물에 속합니다. 공기도 우리가 여기서 숨 쉬든 저기 미국 가서 숨 쉬든 그 안에 있는 질소 78%, 산소 21% 이런 거는 다 동일하단 말이야. 그리고 합금, 얘랑 달라요. 암석이랑 다르지. 합금은 우리가 균일하게 여러 가지 금속을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특성 보도록 할 건데 다른 물질과는 구분이 되는 그 물질만 가지는 이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어렸을 때부터 이 손바닥에 점이 하나 있어요. 꽤 크지?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옅어지고 있는데 자, 이 점이 선생님의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로 다 손만 내밀어. 그 다음에 안유있음을 찾아라. 이러면 우리가 이 손바닥에 점을 보고 이거 안유있음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가진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 냄새, 맛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거 우리가 이제 다 하나씩 공부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것이고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어떻게 많은 사람 중에 안유있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물질들을 막 섞어놨을 때 소금, 설탕 각각의 물질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물질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맛을 보면 소금인지 설탕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됩니다.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짠맛이 단맛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죠? 양에 관계없이 특성이 일정해야 됩니다. 자,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겠죠. 왜냐면 한 가지 물질이니까 그냥 그 물질의 특성만 있으면 되는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여러 물질을 섞어놨기 때문에 이 혼합 비율에 따라 특성이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소금물을 탔는데 물을 많이 타고 소금을 조금 넣었어. 그러면 거의 안 짤 거 아니야. 근데 소금을 왕창 넣었어. 엄청 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혼합 비율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로부터 어떻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혼합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지까지도 또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셔서 특성, 물질의 특성 예시들을 좀 봤는데요. 요거 이제 또 단골 문제입니다.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들. 일단 양과 관련된 것들은 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피, 질량, 길이, 넓이. 예를 들어서 쌈이 지금 뭐 50kg에서 100kg가 됐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 그치? 점이 사라지진 않잖아. 적당한 비유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려면 고유한 특성이자 이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A라는 물질이 100g이 있어. B라는 물질은 500g 있어. 자, 그럼 이 질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누가 소금이고 누가 설탕인지 알 수 있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수용액이 있는데 얘는 10% 농도로 했고 얘는 50% 농도로 완전 진하게 탔어. 누가 소금물이고 누가 설탕물인지 알 수 없어요. 얘는 100도씨고 얘는 50도씨야. 누가 설탕물이고 누가 소금물인지 알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양과 관련된 애들 있죠? 부피, 질량, 길이, 넓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농도, 온도 이런 애들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 단골 문제니까 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요. 안 넘어가네? 아이고, 넘어갑니다. 네, 순물질과 혼합물에 또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열곡선과 냉각곡선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그냥 일정하게 나타나는데요. 혼합물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물질 혼합물을 먼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 나왔는데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얘를 끓이면 어떻게 되죠? 가열 시간에 따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몇 도? 100도가 되면 이렇게 끓으면서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끓는 거지. 액체가 기체로 끓어나가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치? 물이 기화열 흡수해 가기 때문에 계속 가열을 해도 온도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잖아? 그럼 얘는 가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100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높은 온도에서. 그리고 끓이면 끓일수록 원래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얘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살짝 올라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100도보다 어떻게?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이 두 가지가 혼합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물이 끓을 때를 한번 볼게. 자, 물이 끓을 때는 이제 물밖에 없으니까 물과 물 분자 사이에 서로 다 이제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 분자끼리 서로 잡고 있다가 이제 열을 가하면 이 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걸 끊고 끌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끌어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쌤이 소금을 넣어. 이렇게 소금을 넣어. 그지? 소금은 끓는 점이 훨씬 높아요. 녹는 점도 거의 800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끓을 거 아니야, 웬만해서는. 그치? 근데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넣어놨는데, 이제 물이 어떻게 100도 됐을 때, 이제 딱 이제 손 놓고 이제 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 누가 있어? 소금이 있어, 소금이. 소금이 방해되잖아. 그럼 이 물 입장에서는 끊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소금이 있으니까 이 소금을 치우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 열 에너지 더 필요해. 끌어나가려면 소금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도에서 못 끓고 100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자꾸 나가. 나는 이제 남아있는데 자꾸 물은 나가고 어때? 소금은 그대로 있어. 그럼 어때? 물이 많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뭔가 소금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아지잖아. 이 안에서. 나중에 나 혼자 남았는데 다 소금이야. 그럼 어떻겠어? 점점 방해하는 정도가 세지겠죠. 그죠? 이 안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단 말이야. 물론 소금은 양은 그대로야. 양은 그대로인데 물이 나가니까, 물이 자꾸 나가고 물은 줄어드니까 소금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더더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더 나가기가 어려워져. 계속 나가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계속 더 높은 온도에서 끌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달걀 삶을 때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열을 가해서 달걀을 빨리 익힐 수가 있고요. 국수 삶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00도 이상의 온도로 열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냉각 곡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순물질은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은 0도에서 얼어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되죠. 냉각하면 냉각 시간이 지나가도 이제 어느 점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것이 더 얼기가 어려우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계속해서 내려가더라. 됐죠?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에도 계속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는 점이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좋을까요? 잘 안 얼어. 잘 안 얼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걸 어디에 쓰느냐? 겨울철 자동차 냉각수. 엔진이 가열되면 안 되니까 냉각수를 이용해가지고 식혀줘야 되는데 얘가 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냉각수 얼지 않도록 어떻게? 부동액이라고 해서 안일 부자에 어는 거죠. 그래서 얼지 않게 만드는 액체를 첨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수에다가 부동액을 첨가함으로써 혼합물이 되니까, 혼합물이 되면 어는 점이 낮아지니까 0도에서 이제 안 얼어. 영하의 날씨에도 안 얼어. 그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겨울철 눈이 쌓인 도로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 염화칼슘을 뿌림으로써 인해서 어때요? 이 어는 점이 내려가니까 잘 안 얼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눈 오잖아요? 눈 온 첫날에는 미끄럽지도 않아. 뽀덕뽀덕뽀덕 너무 좋아.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나가보면 물이 이제 눈이 살짝 녹았다가 새벽에 얼잖아. 그때가 문제야. 맞지? 처음 온 날에는 뽀덕뽀덕 좋아요. 다음날부터 빙판돼 버린단 말이야. 그때 염화칼슘 뿌려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어는 점이 내려가서 밤사이에 안 얼어. 빙판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고요. 또 염화칼슘이 또 이제 물과 만났을 때 잘 녹일 수 있는 또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용도로 제설제로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런 금속으로 만든 물질들 부식을 얘가 일으키게 되고 또 인간 몸에도 좀 해로워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잘 안 쓰고 이제 친환경 제설제를 쓰려고 하는데 제설 작업에 쓸 때는 그만큼 이제 또 얘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어는 점 내림 현상, 어느 점이 내려가는 요거랑도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순물질은 동일하나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 혼합물의 가열 곡선이 나왔는데요. 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녹이면 이제 녹는 점이 이렇게 대충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녹았다. 뭐 이런 식으로 녹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혼합물을 만들잖아요. 자, 혼합물을 만들면 두 물질보다 무조건 더 낮은 온도에서 얘가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물은 A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B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그리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녹는 거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되겠네요. 미안해요. 올라간다. 쌤이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녹는 점에서 이제 녹은 거기 때문에 가열 곡선을 그렸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쌤이 냉각 곡선을 그렸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고체가 요 온도에서 고체가 요 온도에서 녹았다. B는 요 온도에서 녹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혼합물은 어떻다? 혼합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고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이용할 때 어떻게 두 가지 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구나. 그러면 잘 녹아야 될 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땜납이죠. 납땜할 때 땜납으로 쉽게 녹는 금속 이제 이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퓨즈라고 해서요, 센 전류가 흐르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녹여가지고 회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겠죠. 그래서 퓨즈로 잘 녹는 금속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예시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순물질은 그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 같은 경우는 특성에서 약간 혼합 비율에 따라 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히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을 통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